프리드리히 니체만큼 격렬하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는 다가오는 자아의 선지자였으며 도덕과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가정에 도전하기 위해 감히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아이디어가 허무주의, 엘리트주의, 심지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로 이어진 위험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진정으로 그가 자주 만들어지거나 역사가 인정을 넘어서 그의 유산을 왜곡시켰으니까? 니체는 1844년에 종교적 전통과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의 깊은 뿌리 깊은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강화하려는 많은 철학자들과 달리 니체는 자신의 삶을 해체하는 데 보냈습니다. 기독교, 전통적인 도덕성 및 사회적 규범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그를 독특하게 만든 것은 그의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표현한 것은 시적, 거의 예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철학자들의 건조하고 논리적인 스타일로 논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격언, 비유 및 열정적인 선언으로 글을 썼으며 그의 작품을 심오하고 때로는 위험하게 잘못 해석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니체의 글쓰기 스타일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는 자연스럽게 극도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그를 사회적 규범의 위선을 폭로한 두려움 없는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그를 존경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억압과 도덕적 부패를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자인 무모한 가치의 파괴자로 보았다. 전통적인 도덕에 대한 그의 비판, 특히 고통은 본질적으로 고귀하다는 생각에 대한 그의 거부, 자기 희생을 가장 높은 미덕으로 본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켰다. 동시에 개인이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힘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그의 요구는 폭정의 승인으로 오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철학의 본질,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그 자체의 저주가 되어 끝없는 재해석과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니체의 유산은 그의 철학만큼 갈등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뒤쫓는 사람들에 의해 아이디어가 뒤틀린 사상가인 비전을 오해한 비전을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심을 수 있는 아이디어에 씨앗을 심어주었습니까? 아마도 그 대답은 우리가 그에게 할당하는 라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 수준의 캐리커처를 넘어 그의 작품에 참여하려는 의지에 있습니다. 니체를 이해하려면 신화를 지나서 논쟁의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향을 일으켜 오해, 잘못 인용되고 니체 자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오용된 3개의 말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문구가 무신론의 축하, 종교에 대한 승리의 거부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니체의 허무주의의 상징인 신성 모독 선언입니다. 그러나 두 해석이 전적으로 요점을 놓치면 어떨까요? 니체가 축하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죽음을 애도한다면 어떨까요? 니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반란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의미의 기초가 인류의 발 아래에서 무너졌다는 끔찍한 실현이었습니다. 니체가 개의 과학에서의 말을 썼을 때 그는 시장으로 몰려다니는 미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랜턴,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선포했지만 자신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청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목소리입니다. 니체는 과학, 세속주의 및 근대성으로 인해 오래된 확실성, 즉 신성한 권위, 도덕적 절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승리로 보는 대신 그는 그것을 위기로 보았다.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수세기 동안 인류를 이끌었던 도덕적 틀을 대체할 것인가? 만만은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고하고 기꺼이 듣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선언문을 마치 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허무주의에 대한 초대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무엇보다도 허무주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죽음은 종말점이 아니라 도전이었고 인류가 절망과 무의미함에 빠지지 않도록 공허한 고모디라. 그의 전체 철학은 의지에서 권력, 베르멘츠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실존 위기에 대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래된 값이 무너지면 새로운 값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개인은
의미 자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위험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여파로 인류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의 말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부 급진적인 세속주의자들은 전쟁의 외침으로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일부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그의 아이디어를 권력과 파괴에 대한 정당화로 비틀었다. 종교적 비평가들조차도 그를 잘못 표현하여 그를 경고한 바로 웅크리스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결코 절망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는 변화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죽음을 그 안에 계시하도록 선언하지 않고 인류가 그것이 만든 공허에 직면하도록 강요했다. 진정한 질문은 하나님이 죽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사회는 항상 준수를 거부한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반란군, 비정가 및 외부인은 종종 틀렸기 때문에 반드시가 아니라 대다수의 안락함을 위협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긴장을 대부분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개인이 집단을 넘어서 부과된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것을 창조할 것을 요구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성에 번성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메시지는 적대감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체는 단순히 개인적인 힘을 옹호했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엘리트주의를 지지했습니까? 그를 오해한 사람들에게 영감과 오만 사이의 경계는 위험하게 얇아 보였다. 니체의 철학의 중심에는 기존의 도덕성을 초월하고 자신의 길을 위조하는 인물인 맨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니체의 경우 유불맨는 통치자, 나폭군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살면서 상속된 전통과 외부 당국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자립, 끊임없는 질문, 성장 및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변화는 쉽지 않으며 적합성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환영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본 사회를 따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그들을 위해 글을 썼다. 이곳에서 니체는 그의 논란이 많은 개념 중 하나인 레센티멘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많은 도덕적 가치, 특히 종교적, 사회적 전통에 뿌리를 둔 것들이 미덕이 아니라 쓴맛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힘이 없는 느낌이 들었던 사람들은 힘과 약점처럼 힘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성을 만들었습니다. 희생은 고귀해졌고 야만은 죄가 있었으며 고통은 의의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이것은 강한 사람이 정죄된 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힘이 없는 느낌이 들었던 사람들은 힘과 약점처럼 힘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성을 만들었습니다. 희생은 고귀해졌고 야망은 죄가 있었으며 고통은 의의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이것은 강한 사람이 단순히 강해지는 것을 정죄받은 세상으로 이어졌으며 개인은 무리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진리에 근거한 도덕이 아니라 복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니체가 사회의 눈에서 진정으로 위험해지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위로를 제공하지 않고 도전만을 제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나 우리에게 부과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지 묻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도덕적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쉬운 질문이 아니며 니체를 불편한 철학자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의 아이디어가 해방되고 있습니다. 개성을 받아들이고 거짓 미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깊이 불안하고 심지어 불쾌합니다. 결국 급진적으로 라벨을 붙이는 것이 옳은지 묻는 것보다 위험한 라벨을 붙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철학의 아이디어는 니체의 권력에 대한 의지에 대한 개념만큼 자주 잘못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짐승과 통제에 대한 정당성이 무차별적인 힘의 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자와 개인적인 변화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외부 구조를 다루는 많은 철학적 원칙과 달리 권력에 대한 의지는 훨씬 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종종 그것을 훨씬 더 어두운 곳으로 비틀었다. 니체의 경우 모든 생물은 생존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근본적인 힘에 의해 주도됩니다. 그러나 그의 의미에서 힘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 야망 및 창조의 힘입니다. 예술가가 페인트 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드라이브입니다. 그것은 억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을 세분화하고 한 명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그렇게 짐을 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폭정을 촉진하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왜곡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의 위험은 니체의 철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오용된 방식에 있다. 일부 정치운동은 그것을 전복의 정당화로 삼아 그것을 단순한 올바른 이데올로기로 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강한 사람만 번성할 자격이 있는 삶에 대한 추위적이고 무자비한 접근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진정한 비전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른 사람들을 분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자기 창조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에게 진정한 힘은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고 평범한 위로 올라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위안을 거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는 안정성의 개념에 도전한다. 그것은 인생이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쟁과 재창조에 관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편안한 철학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추구할 때 불확실성, 심지어 고통에 직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니체가 그렇게 분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왜곡이 벗겨졌을 때 그의 생각은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진짜 이것은 편안한 철학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추구할 때 불확실성, 심지어 고통에 직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철학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니체가 그렇게 분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왜곡이 벗겨졌을 때 그의 생각은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권력에 대한 의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직면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니체의 이름은 현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특히 파시즘 및 전체주의와 관련된 일부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때 오해하고 종종 오용한 그의 작품은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는 운동에 대한 울음소리가 났다. 그러나 니체의 철학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줄이는 것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단순합니다. 진짜 질문은 니체의 아이디어가 뒤틀릴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그렇게 쉽게 협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의도인지 여부입니다. 니체 자신은 민족주의나 국가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국가를 개인의 위대함을 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철학은 어떻게 권위주의와 관련이 생겼습니까? 그 대답은 니체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피스터니체와 함께 정신적 붕괴 후 그의 많은 작품을 편집하고 출판했습니다. 열렬한 민족주의자이자 반유대인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정치적 의제에 맞게 니체의 아이디어를 선택적으로 보존하고 변경했다. 니체의 진정한 비전의 왜곡은 20세기 초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기화하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니체의 철학은 납치되어 맥락에서 벗어났으며 그가 점재했던 바로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허위 진술은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니체의 이름은 정치적 토론과 권력, 정체성 및 권위에 대한 토론에서 계속 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조작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진정한 철학은 급격히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개인이 무리의 정신을 초월하고 무의미한 세상에서 의미를 창출하고 모든 혼란에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중에 그의 이데올로기적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엄격한 계층적 시스템과 깊은 부름을 받는다. 그러므로 니체의 유산은 깊은 모순 중 하나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해방과 억압, 창조 및 파괴에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철학자의 신화와 사람을 정치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니체는 증오나 폭력의 선지자가 아니라 투쟁과 변화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옹호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의 지배, 자신의 길의 소유권은 사회 교리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니체를 싫어합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이디어가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 자신과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 즉 우리의 붕괴, 두려움, 현 상태에 대한 공모에 직면하게 합니다. 니체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함하여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전히 그를 해산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니체를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왜 그러한 강력한 반응을 계속 유발하는지, 오늘날 우리 세상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